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나는 솔로 식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돌아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라고 했더니 몇백 개의 댓글들이 달려가지고 그거를 다 다루긴 힘들 텐데, 가능하면 빠짐없이 그 질문들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도 각자 자기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볼 수 있는, 저한테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학 박사지 심리적으로 전문가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냥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전문가를 원하시면 다른 그 심리 전문가들이나 정신과 의사분들이 하는 채널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도 있구나, 또 다른 분야의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융합시키는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인 모두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시각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또 시작을 해보죠. 아마 이분이 처음 올리신 것 같아요. 렛미비님이 마침내 나는 솔로 쉽기 기다렸어요. 상철, 정숙 두 분이 데이트를 하고 어느 포인트에서 쎄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울었을까? 실은 이 댓글은 되게 짧거든요. 근데 뒤에 서너 페이지짜리 댓글들이 즐비해 있어요. 거기에선 굉장히 다른 각도를 다룰 텐데, 오늘 할 이야기가 담긴 그 장면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상철님이에요. 련아 작가님께서 저를 압박을 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까지 만드시면서 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공개를 하시고,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컨텐츠 만들어라 하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정말 안 할 수가 없죠. 굉장히 감사합니다, 련아 작가님. 앞으로도 종종 보내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뻔한가? 자, 상철님이 처음에 굉장히 멋있게 등장을 했죠. 바디빌딩 대회에서도 몇 년간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에요. 이런 상철님의 매력에 한 분이 빠져들었습니다. 누구예요? 정숙님이잖아. 그래서 정숙님이 뭐 팔찌도 채워달라, 목걸이도 채워달라, 그렇게 어필을 하면서 상철님이 처음에 좀 난감했지만 자기소개를 듣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면서 정숙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하고 1대1 데이트를 나갑니다. 정숙씨가 운전해요. 정숙씨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에, 이게 정숙씨의 약간 그 대부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부족함, 단점, 성격적으로 순간순간 주눅이 드는 그럴 때 그걸 이겨내는 방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하는 것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삶의 태도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다른 여자 출연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 안정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점일 수 있겠죠. 살아오면서 또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내가 큰언니로서 이렇게 밥 맛있게 해줄게 이러면서 또 승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약간 그런 같은 맥락인데, 근데 물론 이게 단점으로 발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정숙 씨 파트에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상철 씨가 이제 이런 정숙 씨의 털털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태도, 뭘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털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자기가 살아온 비즈니스적 마인드와 일치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고 고깃집에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고깃집에서 데이트를 할 때도 상철 씨는 당신이 날 좋아하는 걸 다 들켰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다 본다, 나도 관심 있어 다 본다는 말은 하지만 나한테 들켰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때 나중에 등장하지만 전 아내가 변호사였다는 얘기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도 팔짱을 끼고 돌아왔어요. 이전에 다 같이 술 먹는 자리에서 나갔다 돌아올 때도 팔짱을 끼고 돌아왔었죠. 팔찌랑 목걸이를 하고 나서.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은 좀 결론을 빨리 내려드릴게요. 뒤에서 풀이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영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정숙님은 이 여기 안에 있는 모인 사람들, 약간 여기서 소외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잖아. 다 같이 좀 어울리길 바라는. 물론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극혐하는 사람도 있어. 나 제발 소외되게 놔둬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들은 정숙씨가 되게 부담스러울 거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술 조금 남았을 때 약 먹자 하면서 떠주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남은 거를 떠먹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좀 많겠지. 어쨌건 소외되지 않게 애를 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갔을 때도 영수 씨가 눈에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혼자 짜장면 먹었다는 게 안쓰럽잖아. 그리고 상철, 정숙, 영수 이 세 사람은 시니어 라인이잖아요. 이 지금 나는 솔로 출연자 중에서. 그러니까 같은 시니어 라인으로서 힘들고 고생하는데 혼자서 짜장면도 먹고 쓸쓸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챙겨주고 싶었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상철 씨의 기분이 마치 스위치처럼 바뀌는 그 장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상철 씨가 서서히 바뀌다가 완전히 딱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리 배치였잖아요. 자리를 어떻게 앉느냐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철 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물론 제 추정이에요. 그래서 영수 씨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끼어들게 된 그 시점의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철 씨가 짐을 놓고 왔나 하면서 방에서 나와요. 그때 영수 씨랑 정수 씨가 얘기 중이었어요. 잠깐 얘기 중이었어요. 아유 뭐 힘들었지, 뭐 짜장면 맛없었어, 생각보다 맛없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느라 둘이서 옆에서 서 있어요. 근데 상철 씨가 오니까 정숙 씨 옆자리로 가기가 약간 애매한 거야. 둘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앞자리로 가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상철 씨가 의자를 빼서 어쨌건 앉았지.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상철 씨가 기분이 많이 나쁘지 않았어요. 영수 씨한테도 빨리 오세요 하면서 빨리 같이 술을 먹자고 권유하기도 했었어. 그래서 영수 씨의 자리 배치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막 그럴 때 정숙 씨 옆자리에 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철 씨가 그 옆자리로 가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누가 옆자리 가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숙 씨가 그 상황에서 약간 당황해. 뭐 마주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대충 옆으로 오라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마주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때 상철 씨의 제스처가, 그걸 나중에 혹시 장면이 있으면 다시 돌려봐봐요. 뭐 됐어. 됐어. 네 맘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의 제스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항상 커플의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서로 옆에 앉았었다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옥순 씨와 영식 씨, 영자 씨와 영철 씨도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는 봐서 당연히 나를 옆으로 오라고 다시 말할 줄 알았겠지. 근데 정숙 씨가 안 그러고 그냥 마주보고 앉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마주보고 앉은 사람은 영수 씨도 있었어. 그러면 실컷 밖에서 나랑 이렇게 커플이 다 된 것처럼 들어와 놓고 나를 이렇게 영수 씨와 똑같은 취급을 해?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다고 보일 수 있지. 근데 이제 이걸 상철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철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들킬 정도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옆으로 오라고도 안 하고, 내가 아까 옆자리에 가려다가 아까 영수 씨가 서 있어서 못 간 거니까 그제서라도 나한테 오라고 말할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서운할 수 있지. 그래서 컵을 이제 다시 이제 영수 씨 자리로 놓으면서 이제 어쨌건 같이 마주보고 앉아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상철 씨가 뭐야, 나랑 지금 영수 씨랑 지금 동급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급 차이가 아니라, 나는 정숙 씨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정숙 씨 마음에 나랑 영수가 지금 같은 비중인 거야? 이렇게 오해를 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언급이 되지만 질투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건 사실이에요. 실망인 거지. 정숙이 아까 고깃집에서 얘기를 했던, 그리고 이게 방송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정도의 교감을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갑자기 나를 타인 취급하는 것처럼 상철 씨가 느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걸 자리 배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스스로도 너무 미약한 거야,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이 감정만 남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차치하고, 일단 이 이유가 내가 저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조금 더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상철 씨랑 현숙 씨랑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랜덤 데이트에서. 그때 현숙 씨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상철 씨가 그런 거 전혀 아니다 하면서 상철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앉은 영수님, 근데 실제로 말은 영수님이라고 안 해. 그 옆에 앉은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라고 말했거든. 그 옆에 앉았는지 어디 앉았는지 아무도 몰랐어. 현숙님은 몰랐어. 그걸 신경 쓰고 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그 옆에 앉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면 그거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게 제 추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상철 씨는 정숙 씨가 그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영수와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가 첫 번째 기분이 상한 이유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상황은 언제든지 기분이 상할 수 있지. 내가 마음을 열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마음이 연척한 거였네 라고 느끼는 순간, 그거는 서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만의 촉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생각에 지름길이 생긴단 말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고.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어쨌건 그 행동을 보고 상철 씨는 더 많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상철 씨가 그동안에 겪었던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에게 실망했던 것들이 같이 몰려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작은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철 씨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 몰랐어. 영수 씨도 그렇고 정숙 씨도 몰랐어. 그 자리 배치 때문이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정숙 씨가 현숙 씨에게 그걸 알아와 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도 현숙 씨는 그 자리 배치에 대한 걸 전혀 몰랐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었고 그거를 다시 언급할 수 있었던 사람은 상철 씨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철 씨가 저거를 머리에 두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저게 이유였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마지막에 현숙 씨한테 했던 얘기들에서 좀 힌트를 얻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설을 세워놨다가 현숙 씨한테 얘기를 했던 거를 보면서 아, 저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상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잔이 작은 거예요. 제가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현숙 씨한테 내가 어쨌건 1순위가 현숙 씨였고, 그리고 옥순 씨라는 말을 언급하진 않지만 2순위가 옥순 씨였고, 정숙 씨한테 직진하는 게 아니었다. 처음에 정숙 씨가 절실하지 않았다. 근데 이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상철 씨가 그때 현숙 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상철 씨가 자기 마음을 숨기고 막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디테일한 감정의 변화를 스스로가 캐치 못하고 감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감정이 왜 이러지? 아, 저 사람이 지금 난척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해석이 됐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상철 씨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서툰 사람이지, 이 사람이 막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건 그러면서 현숙님과 옥수님을 언급하면서, 옥수님에는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 다 잘렸고 남은 건 정숙님과 순자님. 어쨌건 나이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알아보고 싶었던 정숙.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은 후보군이 정숙님과 순자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트하면서 나는 난척하는 사람들이 싫었다. 그래서 슬슬 그런 염려를 했는데 정숙 씨가 다 포용하려고 그랬다. 그 점만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난척이고 하나는 후보군이 사라졌다예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설을 세울 수 있어. 남은 게 정숙님과 순자님이었어. 그런데 정숙님을 선택했어요. 왜? 난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했을 수도 있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들켰어요라는 표현들을 썼고, 그러니까 팔짱 느끼고 이러면서 데려가서 목걸이도 채워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어필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숙님으로 좀 알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난척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냥 나를 되게 좋아해 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나를 단순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닐 수 있겠지만 영수 씨 자리 배치를 통해서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만 볼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근데 정숙 씨는 실제로 모르겠어요. 아직 뭐 장면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어떤 관계가 형성됐을 때 되게 순정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막 한 사람 만나면서 다른 사람 만나고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그거는 뭐 상철 씨의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고,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이 두 사람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상철 씨의 인생을 좀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 최근의 인생을 생각해도 이분이 나이는 있지만 굉장히 젊게 산단 말이에요. 일단 그 운동을 하고 그 대회를 나가서 그 뭐 우승을 할 정도면 진짜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젊은 세대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있을 거라고. 뭐 상철 씨 정도 몸이면 화보를 찍어도 될 정도 몸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자기가 그 외모적인 눈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숙 씨랑 얘기할 때도 나는 다 봐요 이러면서 칭찬한 게 옷 입는 거였어. 그리고 정숙 씨한테 질문을 하고 조건을 걸 때도 정숙 씨가 예전에 웨딩 모델을 했었고, 그러면 나와 같이 운동해서 뭐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숙 씨의 현재 외모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예전 같은 외모를 가질 수는 없지. 근데 이제 상철 씨도 그거를 인정해가는 과정이지.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당연히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 만큼 내가 사랑할 사람도 당연히 나랑 같이 늙어가는 거지. 그게 또 사랑이고 행복이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어. 근데 내 눈높이가 아직 거기에 맞춰지려면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좀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옥순, 현숙 이 두 사람이 내 눈에는 그 사람들이 맞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나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맞다기보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여기서 따져보고 하니까 남은 게 정숙 씨랑 순자 씨밖에 없어.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상철 씨가 그동안 이런 트레이닝을 하면서 겪었던 사람들에 비교하면 외적으로는 좀 불만족스러운 요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 관리를 워낙 상철 씨는 열심히 하니까 상철 씨가 내 또래인데 나보다 한 10살 젊어 보이잖아. 지금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영수 씨가 정숙 씨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돌아봐줬겠지. 내가 정숙 씨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데 절실하게 행동해 왔잖아. 언제부터? 1대1 데이트할 때. 그 전에 목걸이를 채워주고 이럴 때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었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SOS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고 자기 객관화가 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선택지가 좁아졌음을 깨닫고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정수 씨로 거의 결정했다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영수 씨를 보니 자기 모습이 거울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수 씨와 자신은 되게 달라요.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영수 씨의 이런 정숙 씨를 향한 어필을 보면서 상철 씨 입장에서는 영수 씨도 정숙 씨가 그렇게 절실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지. 근데 상철 씨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야. 이건 짜장면 빨로 느껴진다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철 씨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신세가 됐나? 내가 이렇게 아직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어필을 하는, 그러니까 영수 씨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신세가 처량해진 거지. 그게 결정적으로 눈물의 요인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자기의 지난 세월이 이제 끝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유추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이지. 그건 뭐 상철 씨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다 서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확 깨달으면 그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영수 씨를 통해서 실은 완전히 배제해놨던 사람이란 말이야.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을 거라고요. 정숙 씨도 내가 대시할 대상에서는 상당히 후순위였어. 그러니까 아예 제외된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이 아마 상철 씨 머릿속에는 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언급도 안 됐었고 나중에 이제 언급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도 3위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상철 씨 입장에서는 그 아까 말했던 정숙 씨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 배치와 이 자신에 대한 처량함, 지나가 버린 세월,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객관적인 판단은 아니야. 사자가 물속에 가지고 헤엄 못 친다고 슬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그게 완벽하게 어필이 되지 않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어딘가에서는 또 어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솔로 나라 안에서는 시간이 좀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심리적인 타격을 얻을 수도 있겠지. 상철 씨가 다른 데 가면은 훨씬 더 다른 포지션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영수 씨도 마찬가지고 정숙 씨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얽혀버리니까 그런 처량함이 더 확 와닿았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난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면 추상하지 말라고들 그래가지고 그 난척을 싫어하는 게, 굳이 내 생각을 물어본다면 전 아내를 통해 겪은 게 뭐 7-80%, 그리고 나머지는 운동을 하면서 겪은 그런 서열 문화, 그 두 가지가 다 얽혀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철 씨는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 거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근거가 부족해. 그런데 상철 씨 나이에 몸을 저렇게 유지하는 거는 단지 성실함과 노력만으로 되진 않아요. 저거는 공부가 필요해. 40이 넘어간 나이에 저 정도 근육을 유지하려면 근육이나 뼈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지식을 쌓지 않고서는 몸이 망가집니다. 예전에 교통안전공단 컨설팅을 할 때, 거기 그 교통안전공단이 안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씻는 거를 헬스장에서 씻으려고 헬스장을 끊어서 이제 운동도 할 겸 하다가 거기 관장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관장님이 나이가 50대인데 그 전국대회에서 막 우승을 할 정도로 몸이 좋으세요. 물론 그 나이대의 경쟁이긴 하지만 그분한테 트레이닝을 받을 때 가장 몸이 건강했었어. 내 인생에 가장 건강한 순간이었어. 그때는 막 컨설팅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고된 나날을 보내면서도 몸이 정말 너무 좋아지더라고. 그게 이게 지식의 힘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 물론 그분이 그 약간 운동 가르칠 때 저런 씨 야수의 힘을 하면서 옆에서 그 구령 붙이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주기도 했었지만, 지금 그 지식이 되게 이게 모든 분야가 이게 지식이 되게 필요하구나. 이게 단지 젊고 근육이 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은 이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 크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나는 상철 씨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 나이에 몸을 저렇게 다시 키우고 유지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단지 몸을 쓰는 노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론적인 공부도 되게 성실히 하는 사람일 거라는 거야. 상철 씨는 알만큼 알고 실제로는 굉장히 스마트한 면이 있는 사람일 텐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자신을 낮춰야 돼. 집에서 자신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함, 지적임을 대표하는 직업군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길을 못 폈겠지. 실제 상철 씨가 가지는 그 스마트함은 드러나기 힘들었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난척하는 사람이 싫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그 축구부에서 오래 있으면서 겪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군대식 문화, 이제 그런 문화, 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우리 화이팅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끌고 가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약간 반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건 체육계를 굉장히 사랑하는 말을 하지만 어쨌건 지금은 이제 체육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뼛속 깊이 체육인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길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한 짝사랑하는 마음 같은 게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유추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축구를 정말 사랑하고 운동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약간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낮췄지만 상철 씨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철저할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꼼꼼하고.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이 막 정치라고 위에서 끌어주고 이 사람이 밑에 사람 막 끌어올리고 이런 카르텔 안으로 들어갈 그런 성향의 사람이 못 된다는 거지. 그냥 내가 조금 더 굴러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공부해서 내 몸 관리하고 이런 거는 잘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상철 씨가 되게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이제 이 뒷부분은 그냥 내 생각이야.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혼자 고민하고 답을 찾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빨리 스스로가 답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철 씨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봅시다. 되게 많아. 지금 아직 질문 하나도 안 받는데 촬영 시간이 지금 몇 분이야? 촬영 시간이 지금 30분이 다 돼가. 상철 씨에 대해서 실은 가장 많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뽑아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흥미롭고. 평소에 제 영상보다 더 나은 댓글을 항상 달아주시는 오늘 우리님의 댓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좀 읽어볼까요? 정숙 씨가 상철 씨와 1대1 데이트 전에도 난척했었고 그런데 그거를 왜 새삼스레 문제를 삼았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의 포인트가 오늘 우리님이 느끼기에는 정숙에게 난 내게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너의 이런 점은 내가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야. 네가 난척하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져 라고 이미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정숙 씨가 난척해도 되지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와이프 얘기까지 꺼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난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그 마지노선을 분명히 제시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네? 이게 상철 씨가 실망한 이유다 라고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어쨌건 상철 씨는 난척하는 사람 싫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자기 조건을 제시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질투랑은 맥락이 좀 다르죠. 그래서 상철 씨가 말하는 나는 질투한 게 아니다. 그 말도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저도 상철 씨가 느낀 그 감정이 질투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 씨도 나는 질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상철 씨가 방에 들어가 버렸는데도 영숙 씨랑 정숙 씨가 나가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약간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그 전에 자리 배치에서부터 나를 조금 더 존중해주고 나를 조금 더 특별하게 여겨줬으면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러지 않고 평범하게 대한, 그게 이제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 있겠지. 둘이서 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상철 씨가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상철 씨가 기대한 게 있잖아요. 상철 씨 표현대로 계단을 하나 올라갔잖아. 그런데 그 행동을 하니까 계단을 2개 내려온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서 그 좌중을 휘어잡는 난척. 근데 실제로 저게 좌중을 휘어잡는 난척도 나중에 정숙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때 하겠지만 막 난척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 약간 정숙 씨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좀 커버해 보려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상철 씨가 핀트가 어긋나 있네? 이 사람이 좀 기류가 아까 나와 데이트할 때와 좀 다르네?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상철 씨 입장에서는 나랑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정숙 씨가 나랑 더 멀게 느껴지잖아요. 이 나는 솔로 특성상 3명이 마실 때는 그나마 마주보고 있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엔 다 여럿이 모여서 왁자지껄 얘기하니까 옆에 앉아야 뭔가 얘기가 된다고. 그게 전날 이렇게 다 경험해봤던 일인데 이 사람이 날 옆으로 오라고 안 한 애가 상철 씨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 먼저 좋다고 했잖아? 나도 너 좋아해보려 장점도 찾아보려 그랬는데 나랑 데이트도 잘해놓고 왜 내가 싫단 행동을 보란듯이 해? 나 무시해? 라는 배신감 내지 상처로 폭발해버린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댓글들이 영상보다 나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꼭 읽어보세요.
저희 채널 특성입니다. 네. 나는 현숙처럼 단아한 여자가 좋고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여자가 좋아. 하지만 이런 걸 포기할 수는 있는데 난청만큼은 못 봐줘. 이게 상철 씨가 보낸 시그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숙님과 러브라인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성향이나 본성을 너무 억지로 좀 포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나는 현숙처럼 단아한 여자 그리고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여자. 이건 상철 씨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정숙 씨랑은 상당히 상반되는 그림이지. 그리고 실제 현숙 씨는 그런 단아한 매력보다는 통통 튀고 적극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죠. 어쨌든 근데 그때 상철 씨가 봤던 현숙 씨의 그 매력인 포인트 부분은 저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내가 이거를 변화를 자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괴로워요. 마음이 더 괴롭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로 자꾸 이 부분을 스스로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지. 힘들어. 그 상황에서 빵 터져버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그 지친 게 좀 돌아오고 나서 좀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마트도 가고 이러려고 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이 돌아오진 않는 거지. 그래서 저 또한 약간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좌절되면 상처를 받는다기보다는 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짜게 식는다 할지.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는 얘기처럼 우리는 다 상철님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자극을 받느냐 그런 건 차이가 있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모든 연애사를 돌아봤을 때 공통점이 질투심을 자극하면 바로 아웃. 질투가 나서가 아니라 상대방 마음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이게 지금 상철 씨 마음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질투심을 자극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자리 배치부터 시작이 된 거고. 날 좋아한다면 절대 유일의 나여야만 하지 조금이라도 견줄 대상이 생긴다면 그 마음의 무게가 99%가 제로가 되는 마법. 내 마음이 진지할수록 더욱 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 질투 작전 쓰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아웃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연애 공식 이런 거 알려줄 때 상대의 질투를 유발하라 했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좀 객관화가 된 상태에서 시도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 싶으면 그럴 기묘한 보여도 아웃.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님은 상철님을 자기의 빗대어서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했을 때는 저 두 이유라는 거지. 근데 이게 꼭 상철님의 실제 속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나도 어쩌면 저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좀 겸손하게 먼 눈에는 뭐만 보여서일까요? 라고. 자, 또 볼까요? 다른 분. 잔이작군님. 항상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셔가지고 힘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철 씨에게 동화가 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셨어요. 상철 씨의 마음이 너무 이해되고 그래서 자신도 상철 씨처럼 운전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보호해줘야 되고 음식이나 커피값은 남자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모든 면에서의 리드가 이게 남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오셨대요. 그리고 1대1 식사에서 숙소 들어가기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상철 씨의 시련이 시작됐다. 어떤 면에서 지금 상철 씨와 굉장히 스스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댓글의 해석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6가지나 적어주셨어요. 보자고요. 첫 번째로 영수 씨와 웃으면서 대화하는 게 저라면 거슬렸을 거예요. 동물적 감각에서의 하트가 뿜뿜하는데 찬물을 끼워준 느낌. 단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거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을 이성의 힘으로 이겨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내가 지쳐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고 내가 이 마음속에 나쁜 부정적 감정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생긴다라고 합리화시킬 여지가 있으면 그 마음이 온당한 게 되면서 그 마음이 커져버릴 수 있겠죠. 둘째로 정숙 씨 옆자리는 누가 앉으면 되겠느냐 해서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 여기서 얘기를 하셨네요. 셋째로 세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거기에서 나만 소외되는 느낌. 혼자 짜장면을 먹은 영수 씨의 안쓰러움은 이미 안 보여요. 넷째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만 빼고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는 정숙 씨의 모습이 제일 신나 보이면서 지금 내 기분은 모르지 않을 텐데 신경도 안 쓰는 정숙 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요동쳤을 거예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번은 눈이 마주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은 이래서 정숙 씨가 더 오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숙 씨가 그렇게 막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숙 씨는 회복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요. 뭔가 상처가 될 부분들에 있어서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거에 회복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늘어난 거지, 멘탈이 원래부터 강인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상철 씨의 그런 눈빛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봐요. 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여섯째로, 숙소로 들어가기 전 팔짱을 꼈을 때 기분은 최고조인데 들어가자마자 영수 씨와의 대화 중에 소외감을 느낀 순간부터 기분이 바닥을 친 상태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상철 씨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어요. 외톨이가 된 심정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약간 상철 씨의 그런 태도가 걱정돼서 말을 못했을 사람들이 많았고, 광수 씨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철 씨 입장에서는 또 자존심 상했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그런 언급들이, 광수 씨가 싸우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광수 씨도 눈치가 되게 빠르시고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상철 씨는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 보였어요. 약해 보이기 싫어서도 운동을 열심히 했나 봐요. 상철 씨가 나이대에 맞지 않게 삐지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랑 앞에 어린애가 될 수도 있죠 뭐. 상철 씨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귀여운 근육맨입니다. 소장님, 이런 상철 씨의 속마음을 대화로 풀어본다면 정숙 씨와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상철 씨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의 대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마마 찬스 맞죠? 엄마 찬스구나. 있어 보이게 엄마 찬스를 쓰신 분이, 정숙 씨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상철의 남자다움을 매력으로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철 씨의 여린 마음이 남자다운 매력을 반감했을 것 같아요. 상철 씨는 겉모습이나 말투와는 반대로 마음이 여린 사람. 여기에서도 서로 의견이 나뉘어요. 엄마 찬스를 쓰신 분은 이게 정숙 씨가 상철 씨의 남자다운 매력에 반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자니 작가님은 그럼 터프한 외모에 반전되는 귀여운 매력이 남아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거기에서 SJP님이 몸이 좋은 거랑 남자다운 거랑은 미묘하게 같지 않은데 정숙님은 몸이 좋아서 좋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성격이 조금 여성스러워도 싫어하진 않으실 것 같다. 다만 그 외의 문제 때문에 정숙님이 상철 씨에게 다가가기가 힘들 것 같다. 근데 또 이제 자니 작가님은 이제 상철 씨와 동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같아서 응원하고 싶어요. 아직 초반이니까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서 구구님께서도 상철님이 악감정은 없었겠지만 한번 데이트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감정 및 책임을 요구하는 듯 보였다. 악의는 없었다지만 그 부분이 상대에게 좋은 남자로 어필이 될까 싶다. 그러면서 다음날 같이 마트를 갈 때 영수님이 정숙 씨를 칭찬할 때 귀를 막거든요.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눈치를 주고 저지하는 것이 살다 보면 그 감정 묘사이 배우자한테 가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정숙님이 그걸 감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그걸 감수하고 미국으로 갈거나 그 정도의 장거리를 감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드는데, 근데 상철 씨가 저렇게 귀를 막았던 건 영수 씨한테 그런 눈치를 주고 제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봐요. 아까 상철 씨의 이런 성향들을 제 혼자 생각에 대해서 풀어내면서 그런 뭔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 상황에서는 영수 씨의 저 말을 들으면 자꾸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거야. 그 어제 느꼈던 그 처량함이 올라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두 사람이 마음이 맞고 서로가 그래 호감이 생기고 그러면 알아가고 그럼 사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뭔가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없는 말까지도 끄집어내서 더 어필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자기가 처량해지는데, 영수님의 그런 태도를 보고 그 처량함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트를 가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그냥 귀를 막았던 게 아닌가. 그냥 정말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상철 씨 입장에서는 좀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또 영수 씨가 보기에는 내가 말하는 게 상철 씨가 듣기 싫구나, 내가 지금 페어플레이를 안 하고 있다라는 뜻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닫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수 씨와 상철 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자니 작가님도 상철 씨 입장에서 작성한 댓글이지만 말씀대로 강대강이라서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강대강이라기보다는 직대직이지, 자기가 딱 결정한 걸로 그냥 가. 이게 유하지 않아. 뭐 강대강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유하게 흔들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쨌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MJ 러브님이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다음날 상철이 나와서 밝게 하는 걸 보면서 전부인과도 같은 패턴으로 싸웠고 전부인도 이런 상철의 행동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상철도 어느 정도 노력했지만 반복되면서 골이 깊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바뀌기 쉽지 않은데 상처들을 떠올리며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잘해보자 다짐했을 상철이 안쓰러웠습니다. 상철 씨의 인간관계가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전략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슷한 실수를 과거에도 저질렀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있어요. 히읗 영 히읗 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어떻게 대응할까, 대처할까, 아니면 어떻게 마음을 가져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상철리 보면서 자신이 기분이 나쁠 때 상대방을 눈치 보게 만드는 식으로 기분을 표출하는 사람과 만났던 과거 경험이 떠올랐어요. 좀 전에는 상철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잔이 작구님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상철님과 비슷한 사람을 대하면서 느꼈던 감정 을 가진 분의 글이죠. 상대가 불쾌해진 원인도 저도 정숙님처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세부적인 문제가 보통이었고요. 그러니까 정숙님도 생각은 많고 고민을 많은 사람인데 어떤 디테일한 걸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철님의 저거를 완전히 캐치하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겠죠. 내가 이걸 사과해야 되나 하는 문제도 여럿 있었어요. 잘못한 게 아닌데 혼나는 느낌. 또 그 일 이후로 정숙님이 계속 상철님 눈치를 보는 듯 하는 게 옛날 저 같아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제 모든 행동이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눈치를 보게 되어서 고장나고 제 자신을 잃게 되더라고요. 제 의견을 모르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당시 만남을 끝내고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또 다른 입장에서의 이야기죠. 궁금한 것은 상철님도 그러실지 아직은 모르지만 제 경험에 빗대어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엄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난척도 사실 정숙님은 원래 그랬는데 그 전까진 괜찮다가 데이트 이후 본인 얘기 한번 했다고 정숙님의 난척이 싫다라고 화내는 행동처럼요. 원래 정숙님이 당돌한 매력이 강했고 그 부분도 정숙님의 일부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난척이 정말 싫었으면 대화로 풀던가요? 결국 자신의 자격지심이 아닌 자격지심을 상대방에게 화풀이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요. 여튼 그런 식으로 만나는 상대에게 더 엄격해지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해요. 어쨌건 이거는 뭐 상철 씨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한 얘기만 좀 풀어나가면 상철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한 부분인데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게 떠올랐을 때 그거에 대한 선의가 명분이 올라가면 그 부정적인 감정은 그 선의를 타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사소한 걸로 삐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어. 그게 평소에는 내가 괜찮았어. 그런데 그거를 더 키워서 공격해요. 그래서 내가 떠오른 이 부정적인 감정의 명분을 그걸로 잡아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화풀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 마음이 상한 거를 스스로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너무 그 상대에게 이해시키기가 부족할 테니까 다른 걸 통해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일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쨌건 뭐 심리는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으니까 또 그런 경우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주다 보면 점점 도를 넘어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갈등이 생길 경우 즉 문제를 잘 말하려 하지 않아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결국 한쪽이 맞춰야 되는 상대와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서로 해결해야지 서로에게 현명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엔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고장났었거든요. 긴 글인데 많이 읽으셨다면 감사합니다. 대놓고 읽었어요. 이게 서로가 억울한 거야. 왜 서로 억울하냐면 상대는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우리가 잔이작구님 사연을 봤잖아요. 상철님에게 빙의한 잔이작구님의 글을 보면 상대를 공격하려는 의도도 없어. 그게 내 상처기 때문에 아파! 약간 이 느낌에 가깝다고. 그리고 나 또 혼자야? 약간 이런 거. 소외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더 가까운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여리고 약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물론 이게 가스라이팅이 실제로 나중에 가스라이팅 강의도 할 텐데 이게 막 심리학적으로 정체가 있는 그런 이론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상철님을 그냥 딱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꼭 상철님에 대한 사연이라고 안 보더라도 그냥 상철님 같은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멋있잖아. 그냥 몸이 갑옷 같잖아. 상철님이 내 옆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보이긴 하겠어? 너무 멋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고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이 그런 약한 내면이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못해. 그래서 그게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약하고 그런 그 사람 안에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약한 뭐 아이 같은 걔가 아야! 이 소리를 내는 건데 그게 강력한 이 갑옷을 입은 전사가 우렁찬 고함 소리, 진격 소리를 하는 걸로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
나는 강력한 공격을 받은 거지. 완전 갑오집은 전사가 말을 타고 돌진하는 느낌을 받는 거야.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어린애가 아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 사람이 가진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봐줄 수 있어야 그게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면 그걸 꼭 봐줘야 됩니까? 안 봐줘도 돼.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었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로 생각하는 게 거기서 이겨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은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털어내려면 그 사람이 약했구나.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상처가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고인 거지.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어쨌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가분 입고 소리를 지르는데 당연히 나는 공격당했고 그리고 또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면을 다 충실히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맞추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바란 건 그 소외감이 아야라고 한 거고 거기를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구나 다독여주면 이 사람은 실은 다른 부분에서 훨씬 더 노력하고 잘할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지 서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지. 그래서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방금 글에 덧붙여서 HY님이 저도 이거 궁금해요. 그리고 실제로 화가 난 이유를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하는 방법도 궁금해요. 저거를 말하게 한다는 게 실제로 진짜 어렵죠. 이 사람이 나를 옆에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말을 하기는 참 힘들지.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인정을 안 하고 단지 저 사람이 잘난 척하는 난척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지음으로써 내가 옆자리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한 그거를 뒤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자신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지. 만약 제 추정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거를 자기 입으로 하긴 힘들지. 그래서 저렇게 화가 나기 전에 실은 이 사람이 결국 둘 다 선택의 여지가 있어.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옆으로 가고 싶어하는 눈치를 알고 그럼 옆으로 올래? 그 말을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옆으로 가지 않았어도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이 사람 나를 좋아하지만 전체를 아우르고 싶은 그냥 무리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서로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었죠. 둘 다 최선이지.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다시 또 대화를 시도를 하긴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화를 시도할 기회가 없을까봐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대화를 시도할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뭐 나는 솔로에서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데 설마 계속 얘기 안 하겠어? 근데 뭐 두 사람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 그런 예측은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예측하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바라는 걸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의 힘을 찾았을 때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앞으로 주의할 게 있으면 얘기해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좀 상처를 덜 주려고 할게 라고 말을 하면서 풀어나가면 얘기를 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성의 힘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실은 좀 어렵지. 감정이 남아있고 그 감정이 다른 걸로 이제 포장이 돼버렸으니까 그 포장지를 벗겨야 되는데, 어쨌건 그럼 원하는 걸 주는 게 뭐냐, 뭘 원할 거냐, 그거를 잘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이제 인연이 끝나는 거야. 연인 사이에서. 그렇다고 항상 찾아줘야 됩니까? 그게 피곤해도 안 만나면 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지.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사랑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선택지예요. 여기에서 만약 상철 씨가 내 애인이라면, 성별을 떠나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추정을 해보겠죠. 이 사람이 아까 자리로 소외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지금 저렇게 좀 자괴감에 빠졌구나.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어? 하나는 나는 그래도 너밖에 없으니까 아까 그런 자리에서 당신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잘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좀 노력을 한 건데, 그게 만약 상처받았다면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쨌든 나로 만족을 못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다면 그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실은 이 앞에 말하는 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내가 그런 자존심을 누를 수 있을 만큼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철 씨가 처음에 나를 바라봤던 그 포인트, 나는 너한테 돌진한다, 나는 매력적인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변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쨌건 말이 쉽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지켜봅시다. 어쨌건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줘서 이 사람이 이성의 힘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추정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풀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이성의 힘을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 마음을 확신시키는 거, 이거 두 가지는 필요해요.
이성의 힘이 회복되지 않고 감정이 큰 상태면 이 사람이 또 어디로 튈지 몰라. 뭐로 포장될지 모른다고, 감정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언급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과 내 사이는 목표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되면 입으로 말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꼭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 말을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이 과정이 뭐 피곤하면 내가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로로짱님이 재밌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만약 내가 잘났다면 잘난 남자들을 만날 때 특별히 주의할 것들이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내가 잘났을 때 잘난 남자를 만날 때 주의할 점. 이거는 잘난 남자마다 다르지.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잘났고 그 과정에서 뭐를 쌓아왔고 뭐를 잃었는가, 뭐를 포기했는가, 거기에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외모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에 있어서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건 상대가 말에 드러나진 않아요. 내가 유추할 수밖에 없어. 상대는 그걸 말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건드리지 않는 건데, 그걸 여기서 다 풀어내기 너무 케이스가 많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부분이 결핍됐을까, 어떤 부분을 갈망하면서 살아왔을까를 생각해보고, 내가 그 사람이 갈망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나한테 너무 당연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돼.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처를 받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연한데 저 사람은 갈망해왔고 현재 또 얻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각자의 그 매력이 있는데 육각형은 아닐 거란 말이야. 모든 게 다 잘나진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잘나 보이지만 그게 저 사람의 결핍의 요소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성형 중독이야. 그러면 나는 내 외모에 갈망이 있는 거야. 아무리 이쁘거나 아무리 잘생겼어도 이거는 내 얼굴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고. 채워지지 않는 거를 하고 있다고. 나는 못생겼어도 내 얼굴에 결핍이 없거든. 애초에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생겼다고 외모에 결핍이 있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아야 돼. 그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죠. 또 볼까요? 줄리앙 라스티냐. 여기서도 좀 재밌는 질문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정숙님에게 살갑게 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심리 변화. 이거는 아까 실은 잔이작구님이 어느 정도 유추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상철님에게 동화돼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그런 감정 기복을 줄이거나 티를 덜 낼 수 있기 위한 마음 다스림 방법이 궁금하다. 보다 보니 저도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그걸 주변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즉 줄리앙 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방식인데, 예전에 제가 모시던 분이 이건 굉장히 다혈질이셨어요. 성격이 좋으신 분인데 화가 날 때는 물불 안 가려. 막 그 밑에 애들이 앞에서도 나를 엄청 욕하고 깨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딱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방에서 나를 깨고 나가. 어쨌건 내 개인 방이 있어도 밖에 유리로 돼 있고 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들어와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간단 말이야. 마음은 막 막 울고 있어. 근데 이제 나는 그때 철칙이 위에서 깨진 거를 아래로 내리지 않는다,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인드 컨트롤을 했지. 그러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은 이 자리에는 지금 내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호흡이 상당히 중요해요. 호흡이 감정을 다스리는 건 아닌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점에 호흡을 세팅해 놓으면 그 호흡을 할 때 감정이 좀 다스려지긴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되게 어렵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흡을 해놓으면 항상 마음이 편한 상태에다가 이 호흡을 맞춰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 마음이 저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질 때 이렇게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다스려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다스리라는 신호를 주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저런 상황에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한숨이랑은 조금 다르게 해야겠지. 약간 호흡을 좀 깊게 하는 정도로. 약간 이 정도로만 해도 저때 다스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약간 기침 같은 거야. 분노도 그렇잖아요. 분노나 기침은 내가 그게 나오려고 할 때 살짝 한 번 참는 걸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거든. 하루 종일 기침하느냐 아니면 기침을 안 하느냐의 차이로 번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런 감정이 딱 드러났을 때 그런 호흡을 잠깐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한 템포 쉬는 것만으로도 저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저 근데 마음 다스리는 기법은 여러 가지 제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금 제가 쓴 방법은 일종의 최면 기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상철은 왜 장 보러 갈 때 영순이 말할 때 귀를 막으면서 안 듣는 식의 매너 없는 행동을 한 걸까요? 저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통해서 상철님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내가 심리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공학 박사의 그 기법을 통해서 심리에 대한 이론을 좀 공부를 했었고, 그거를 좀 융합해서 어떤 다른 데서 얘기하기 어려운
좀 그런 데서 좀 보기 어려운 시각들을 하나를 더 얹어준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막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믿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지금 보면 댓글들이 나보다 낫잖아. 뭐 나도 이런 댓글 보는 재미로 영상 만드는 거지.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분석을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연아 작가님 유튜브는 제가 밑에 링크로 달아둘게요.